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페이스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혜경입니다. 네, 노혜경 교수님. 오늘은 제가 노혜경 교수님을 모시고, 광해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 주제 하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실은 이제 저는 광해까지 논문을 올라간 적이 없어요. 후기 쪽만 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이 영화는 간간히 이거 하느라고 이제. 제가 숙제를 취직자들은 드렸죠. 네. 그래서 주문을 해서 봤더니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얼마? 16,000원, 17,000원 그 정도를 줬는데, 그런 거 보니까 어쨌든 다른 영화에 비해서 이 정도 지금 오래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명을 채워드렸습니다. 광해는 참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극 콘텐츠를 다 좋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저는 막 이렇게 화려한 걸 좋아해요. 옷이 예쁜 거. 그래서 중국 드라마도 되게 많이 보고 일본 드라마 50개 끝냈습니다. 대망 50개. 옷에 꽂혀 계시군요. 옷, 모든 콘텐츠가 이쁜 걸 좋아해가지고 오페라, 발레, 제가 이런 거는 이제 클래식 쪽이잖아요. 네. 그리고서는 오케스트라를 좀 힘들어요. 다 똑같이 까만 옷 입고 앉아서 음악만 빵빵 나오고 짝짝 적기만 하고 그런데 전 그런 거 저는 힘들어요. 네. 오페라도 뭐 이렇게 많이 챙겨보진 않지만 저는 그쪽보다는 지금 싫어하신다는 오케스트라 쪽이거든요. 저랑 완전히 다르시군요. 전 비주얼적 인간이라. 왜냐면 이제 저 대학 다닐 때도 네. 그런 이제 고전음악 감상 이런 쪽을 들어가지고 그건 실은 어릴 때 제가 유치원 안 가고 피아노부터 배웠던 사람이라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음악적인 대로 후로는 뭐 확실히 그 음악을 좀 접었는데 개개인의 좋아하는 것이 네. 다 다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쭉 그런 취향을 갖고 있거든요. 움직이는 거, 그리고 화려한 거, 눈 시각적으로 굉장히 저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 짤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쪽, 그러니까 전공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사극이라든지 이런 영화 쪽에서 역사 영화기는 하지만 보면 저걸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하여튼 저는 이제 제 머릿속에 시간 개념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저게 뭐 18세기인데 저게 왜 20세기가 왜 들어가 막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저도 그래서 팩트 체크를 뒤에 가서 하죠. 볼 때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박사님처럼 전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창작이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좀 드문드문 봐요. 풀로 찍게 한 번에서 끝까지 쫙 보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드라마로 역사를 배우는 그런 흔한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광해를 저희가 선택을 한 이유도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유명한 팬이시라고 광팬이시라고 이 배우의 팬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그때 이제 저도 드라마를 아주 되게 열심히 챙겨보는 편은 아니었는데 해외 나가 있으니까 또 많이 그때 당시에 많이 봤어요. 네. 그때부터 쟤는 될 것 같아, 뭔가 될 것 같아 막 굉장히 좋게 봤는데 광해는 굉장히 제가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 배우가 저걸 과연 소화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극을 찍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네. 드라마든 어디든 사극은 그 톤과 어떤 중후한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호흡법 이런 것들도 네. 가장 차이가 많고 톤이 특히 차이가 많죠. 근데 영화를 보니까 요번에 박사님 보고 어떠셨어요? 이병헌의 사극 연기 괜찮으시던가요? 저는 잘 녹아들었다. 그 정도의 그런 어떤 그 당시 상황일 때 충분히 저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껄끄러운 거 뭐 이런 걸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껄끄러울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가 너무 만족한 거예요. 보면서 너무 만족을 해서 그때부터 더 좋아하게 됐죠. 네. 아무래도 이런 컨텐츠들은 이제 특히 영화가 배우를 보러 가요. 믿고 보는 최민식.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중이 영화 배우의 안목을 믿는 거죠. 그게 대부분 이병헌 배우도 그 안목이 상당히 좋아서 네. 자기가 선택한 거, 자기한테 잘 맞는 거 그런 그런 것들 것들이 잘하는 거죠, 실은. 그렇죠. 네. 물론 연기를 또 받쳐주는 이병헌 얘기가 나오니까 방학 때 미스터 선샤인 한번 이병헌 특집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노 박사님하고 이제 촬영전에 좀 얘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재밌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썰은 그만 풀고 들어가면 네. 이 영화에서 1인 2역이라 하는 것은 콘텐츠에서 네. 1인 2역이라는 건 굉장히 옛날에는 힘들었어요. 이 촬영 기법 때문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왔다 싶은 게 그 데이브 같은 네. 93년에 저작품하고 아이언 마스크 요런 거에서 많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케빈 클라인이 나왔던 데이브는 이제 그 미국 헐리우드 대통령 영화인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스토리가 너무 그 라인이 비슷한 거 아니냐 저기서 저도 이 영화는 아직 안 봤어요. 네. 찾아보려고요. 근데 대통령을 대신하는 그 사람이 그다지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그저 그런 사람이 닮았다는 이유 하나로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았을 때의 이제 그 이야기. 네. 예, 그런 거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는 지금 광해 버전이 됐다. 뭐, 요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아이언 마스크는 되게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루이 14세에 대한 그 쌍둥이가 네, 있었다. 네. 삼총사 그 스토리에 이제 있는 이야기고, 또, 일본에는 가게무샤가 있고, 사실은 가게무샤가 제일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이게 이제 영화상에서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모티브를 따져보면 거의 뭐 왕자와 거지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다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네. 왕자와 거지가 제일 먼저예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동화에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비슷한 사람 많은데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도 저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같은 애 어디서 똑같이 생긴 애 봤다. 네, 봤다. 뭐. 그러니까 뭐 아니, 현실에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튜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플라스틱 플라스틱 서저리에 힘을 길러서 그럼요. 예, 아주 매우 유사한 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말 그냥 영화에서만 보는 이야기가 맞아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적으로 다시 또 얘기를 하면 사실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트릭도 그렇고 배우의 역량도 굉장히 따라주는 그렇죠. 것 같아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캐릭터 두 개를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영화로는 전도연 씨도 그 인어공주 거기서 그런 연기를 했고 이병헌 씨가 이제 먼저 했고 그렇게 따지면 이게 배우가 안 되면 뭐 스페셜 그렇죠. 이펙트가 다 그럼요. 필요 없어요. 그럼요. 역시 이병헌 만세. 이쪽 전공자 내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일 문제가 물론 앞에 이거는 이제 허구다, 네. 장작물이다. 네. 아무리 광고를 해도 아이들이 다 믿고 와서 선생님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데요. 저한테 저도 질문을 그걸 합니다. 사실 제일 많이 걱정해요. 네. 그러니까 광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제2기가를 물으셨는데 실제로는 1608년에서 1623년입니다. 이제 네. 그 광인이니까 앞에 선조 다음에 광해군이죠. 네. 근데 선조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임진왜란에서 엄청 힘들었고 그 사이에 이 광해 역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해군이 형 임해군을 제치고 왕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배경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 광해라고 하는 영화상에서는 광해 8년 이렇게 쫙 앞에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쭉 다시 이제 저 나름 이제 분석을 하면서 본다고 쫙 봤는데 8년? 이 8년인데 과연 광해가 이 정도로 위험을 느끼고 암살을 느낄 시기였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 정도 상황이 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이 한 줄에 그 뭐 이렇게 조보 별일 아니어서 조보를 싣지 마라 이런 한 줄 때문에 시작했다고 하는 이제 내용을 봤었는데 실제로 그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창작열을 불태우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럼 그 대장금이 있었다. 거기서 대장금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광해 8년이 서기로 따지면 1616년이거든요. 1616년. 1616년입니다. 네, 1616. 네. 근데 그 시기에 지금 그 시나리오랑 이 영화를 준비하셨던 내용들이 보니까 뭐 이 필요 없는 내용들, 쓸데없는 내용을 조보에서 올려서 내지 말아라고 한 줄 때문에 시작했다는 저도 그 기사를 봤었는데 예. 조보라는 게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관청,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발간하는 관보, 네. 그러니까 어떤 중앙의 행정이라던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지방이나라던가 어떤 하부관청에 내려보내는 이런 공식적인 신문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집어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뀐다던가 뭐 네. 이런 그 회의에 있던 결과들을 알려주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그거가 없었던 기간이 딱 요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기간이 아니고 네. 그 해에 그 횟수 발행을 안 한다는 내용이죠. 아. 그거 한 줄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뭐 이렇게 상상력이 네, 풍부하게 그래서 되는 그거 한 줄이 실은 그렇게 잘 안 들어가거든요. 조보 아. 발행하지 마라, 조보에 실지 말아라고 하는 내용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록에는 그런 내용들이 잘 안 올라가요 기록에. 그럼 뭔 일이 있긴 있었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뭐 물론 저쪽에 그 벌써 한 몇 년 전에는 이제 뭐 그 칠서 그래서 서인들이 반란 일으켰던 내용도 있고 아, 네. 그다음에 인목 대비 폐비 관련된 내용도 물론 몇 년 전에 있었던 거고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비밀서론 몇 가지 일에 대해서는 뭐 기록하지 말라는 것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어떤 일일 것이 어떤 일에 관련된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아야 될 내용인 건 추정은 가능하긴 한데 네. 그게 매칭을 시켜서 이것 때문에 조보 실지 마라 이렇기는 좀 어려워요. 내용이. 뭐 때문에는 아니고 네, 그냥 고향은 뭐 없는데, 하지 마라. 네. 그래서 그럼 그런 뭐- 내용들이 간혹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 충분히 있는데 그거를 유달리 여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한 줄이 정말 딱 오는 거죠. 창작가들 아유, 입장에서는. 네,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게 굉장히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자유를 모티브가 된다. 주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도 되고. 아주 뿜뿜할 수 있습니다. 네. 뿜뿜. 그래서 네, 그게 가능합니다. 이제 엄청난 이제 창작이라던가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막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긴 한데 네. 거기에 이제 뭐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 몇 사람 실존 인물 몇 사람으로 하고 그걸 창작은 성격을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정말 그랬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저는 한 줄 더 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보고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그게 이제 딱 눈에 먼저 띄니까 공부를 하니까 실제로 이게 뭐야 이거.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서 찾아보는 스타일인데 대부분의 대중들이 그렇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선생님한테 와서 묻죠. 이건 이렇다는데요. 그럼 그 시기에 그런 일이 절대 없단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학생들이면 다행이고요. 전공자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진짜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전공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사 전공자들은 이렇게 기록이 있고 뭔가 근거를 제시를 해야만 제 논지를 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분위기는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한데 실제로 이제 역사적인 사료로는 그게 안 남아있으니까 저희는 얘기를 못해요. 아, 그렇죠. 그런데 국문과나 문학 쪽은 막 써댑니다. 그런 장면들. 그래서 훨씬 자유로우니까 우린 분위기 충분히 이럴 수 있어 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러우세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글 쓰는 방식들이 이제, 네.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만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누적이 돼서 네. 좀 오히려 이렇게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정말 근거 있는 상상만 해야 돼 이렇게 좀 틀에 갇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광해라는 그 군이라고 떨어진 거잖아요. 임금이었다가 군이라고 부른 게 임금이었다가 떨어져서 광해군이라고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광해군이었- 광해군이름이었는데 자기 네. 왕자 시절부터 갖고 있는 이름이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우리가 조선시대 때 임금이 아니라 무슨 종 이렇게 붙인 네. 이름은 보통 이제 그 인물이 사망한 다음에 그 재위관을 다시 반출을 해서 조명을 해서 뭐 영조 이름을 붙이고 정조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케이스. 살아있을 때는 영조 없죠. 정조가 아닌 없어요. 거죠. 그죠, 맞아. 그때는 이름이 없어요, 실은. 네. 왕자 이름을 예를 들어 뭐 영조 같은 경우에도 연인군 이렇게 불렸었는데 임금 돼서 연인군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임금 현 지금 그냥 상인 겁니다. 윗상자. 상이 이르기를 뭐 이렇게 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 현 예. 임금입니다. 그냥 지금 표현. 현 임금. 네, 현재 임금. 현 그럼 임금일 뿐인 우리 거지. 지금 현재로 말하면 무슨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냥 대통령임일 뿐인 거지. 이게 끝난 다음에 이름이 붙여지는 거라 그 당시에는 이름이 없어요. 자기를 뭘로 부를지 모르고 돌아가시는 거네. 그렇죠.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평가라고 하는 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해서 나한테 걸맞는 이름을 다 이렇게 한 3개를 뽑아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서 실록 이렇게 붙이는 거죠. 세종, 장원대왕 실록. 그러니까 세종이라는 이름, 장원대왕이라는 이름까지 다 그 뒤에 세종이 했던 업적을 보고 붙인 이름들이기 때문에 임금의 입장에서는 신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평가. 참 돌아가실 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광해군이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 이런 네. 군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본인이 이제 왕자 시절에 했던 이름을 그냥 해서 그냥 그 이름으로 그냥 붙이고 그 제비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실록이 아니고 네. 그냥 일기. 아. 그래서 연산군 일기, 딱 두 분이죠. 광해군 일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뭐 물론 이제 그 노삼군도 있긴 하지만 단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존이 됐기 때문에 단종은 이제 실록에 이름이 따로 붙어 있는 거고. 근데 한 일이 별로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쨌든 임금인 그렇죠. 거죠. 근데 광해는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폭군 스타일로 그 군이라고 하면 우린 그냥 무조건 저 어려서 이제 네. 그 역사 배우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냥 항상 나쁜 임금이기 때문에 네, 그냥 쉽게 임금이 안 외우느라고 됐다. 그렇게 네. 했는데 요즘 이제 이 영화 때문에 아주 새롭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계에서도 새로 조명하시는 분도 네. 더 나타나고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광해가 임금이실 적에 네. 그땐 뭐라고 불릴지 모르는 그 그냥 상황에서 현 임금이죠. 예, 현 네. 임금이실 적의 이야기인데 네. 이제 허균이 나오고요. 네. 허균이 그 거기서 그 도승지 도승지로 역할로 나오죠. 나오죠. 네. 그러면 도승지 역할이 근데 허균이 그까지 안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도승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견이. 거기서부터 그 같은 시대를 사는 건 맞고, 예, 같은 시대는 맞죠. 예, 거기서부터 팩트가 아니라는 예, 폭격을 그래서-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쭉 영화를 보고 거기 중전도 나오고 중전에 오빠도 나오고 뭐 반역으로 몰려서 뭐 네, 이렇게 네, 네. 그 취조받는 장면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 그 장면도 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따져보면 광해라는 역사적인 인물, 네. 그러니까 팩트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실존 인물 네. 광해, 네. 그다음에 실존 인물 허균, 실존 인물 중전, 실존 인물은 맞는데 과연 거기에 성격 부여들은 제대로 됐나? 혹은 그 저는 당시에 했던 거 반영이 됐나? 누가 사이가 좋았나?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광해군께서 임금으로 계실 적에, 아, 저렇게, 처음에는 좋았다가 뭐 저런 이렇게 부부관계? 그 가족사지만, 네. 그런 것도 궁금해지는 그런 그래서 부분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처음부터 임금이 될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할 당시에도 네. 그냥 군일 뿐이지. 그냥 음. 왕자 중에 한 명일 뿐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선조 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다시 했던 인물들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광해군, 이제 그 당시 중전이 둘이 1살 차이였던 것 같던데? 네, 광해군하고 중전하고. 당신은 딱 얼리 메리드 했기 네, 때문에 그렇죠. 다 빨리 그렇기 때문에 네. 자기 남편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했던 케이스여서 정말 뭐 그야말로 이제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서 만나면은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세자 빈으로 책방이 됐을 경우에는 네. 그야말로 뭐 엄청난 집안의 누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도 어떤 정치적 여건 때문에 됐다고 그러는데 광해군의 경우에는 물론 그게 임금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작용을 했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뭐 처음엔 좋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의 어떤 상상 쪽의 부분인 거고 네. 저 부분이 뭐 항상 사이가 좋았는데 광해가 임금이 됐기 때문에 벌어지고 이거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어떤- 역시 상상이다. 굉장히 많은 상상적인 상상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재조명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해외 외교를 중립적인 외교를 한 우리 그렇게 외웠죠. 네, 그렇게 중립 외교했다 뭐 네, 네. 명청 그때도 사이에서 그렇게 조금 배운 것 같긴 네, 해요. 아주 저는 이제 옛날에도. 중립 외교죠. 아주 무슨 외교에 뭘 잘했다. 그다음에 명청 교책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이제 굉장히 그렇게 외운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좀 찾아봤더니 딱 이 1616년에 이 청이 오히려 딱 그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청이란 국호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세력들이 커지고 만주족들이 세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분명히 명청 관계에서도
이때는 청이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네네. 자기가 그런- 국호를 그렇죠. 정하진 예, 않았지만 예. 그 시기에 딱 정해지는 해가 그 같은 해더라고요. 아직 이때 명나라 안 망했죠. 안 맞았죠. 둘이 이제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명 쪽에서는 지금 세력 커가는 이 청 세력들, 만주족 세력들을 이런 눌러야 얘기 될 좀 입장이고. 위험하긴 한데 우리 지금 아니 그래서- 현실하고 좀 막 이렇게 만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광해 입장에서는 살아남으려면 양쪽에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어디를 네. 편들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줄타기를 잘했다기보다는 줄타기했다 막았을 확률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건데 아, 왜냐하면 잘못 줄을 타서 망한 케이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 광해 군이 지금 쫓겨나가잖아요. 그게 잘 됐다 했으면은 군이 아니었겠죠. 정식 조나 종로 이름을 붙이는 임금으로 그 이제 광해 자손들이 왕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잘 됐다면.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결국 인조가 그렇죠. 이제 없어야 되는 정상인 거죠. 네, 인조는 없었을 네. 거다. 광해가 잘했더라면 네, 대신 그래서- 전쟁을 더 빨리 치를 수는 있었겠죠. 그죠? 그럴 부분이 더 네. 크죠. 왜냐하면 저 시기가 그 광해가 들어선 것도 보면 결국 임진왜란 때문에 이제 분조라 그래서 선조를 대신해서 예, 어떤 예. 전국을 이끌겠다는 그런 공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본인이 왕이 된 케이스였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 명도 불안해지고 임진왜란 이후로 불안해지고 새로운 세력, 청이란 세력이 부각이 된 상황인 거고 네. 그 상황에서 결국 광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양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아, 때문에 참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이렇게 눈치 많이 보고 너네들 사대주의라는 말 굉장히 싫어하는 거 분명히 아는데 결과를 봐라. 우리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게 사람 가장 잡는 게 이기는 그럼요.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치 맞습니다. 보일 망정. 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역사, 우리 전통이라는 걸 쥐고 살아남았잖아. 이 한반도라는 게 얼마나 이게 지금 이 상황들이 줄타기 상황들이 이 위치 때문에도 그렇고 우린 다 지금도 여전히 강대국 속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처럼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까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그럼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저는 항상 합니다. 예. 살아남았다. 살아남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광해군도 참 힘들었겠다. 그런 분명히 했을 것 생각을 같아요.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훗날에 영화로까지 만들어지시고 했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어떤 그 소재가 된 것은 굉장히 암살의 위험을 느꼈다. 광해가 이 영화 안에서는 적어도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조금 전에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정도는 아니었다. 저는 제가 좀 제가 보는 입장은 제거를 그렇고. 뭐 당할 네. 정도의 그렇게 파워풀한 왕도 아니었고. 거기 이제 그 대사 속에서도 뭐 서인들 판이기 때문에 반대한 누구를 죽이냐 예. 서인과 북인을 이렇게 완전히 양분해서 서인 아니면 북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광해를 지원했던 건 대북 쪽이었고요. 그 반대편은 소북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인 내에서도 내부 갈린 거고 오히려 서인이라기보다는 소북 쪽 사람들이 이제 위협의 근데 대상이었던 거죠. 북인은 동인 서인에 비해서 뭐 거의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좀 작지 않았을까요? 좀 작긴 했지만 어쨌든 이 대북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광해군이 임금이 됐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네. 나중에 왜 정조도 왜 저기 이렇게 그 정조를 옹호하는 쪽이 또 같이 똑같이 이제 소론 노론 이제 노론째에서도 나눠지는 케이스들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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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크게 나누면 뭐 북인과 서인의 어떤 갈등 속에서 저런 암살 위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세팅을 하고 계시긴 한데 네. 내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오히려 북인 내의 어떤 갈등들이 더 좀 컸던 거고 거기에서 뭐 이첨이라던가 이런 특정 인물들의 어떤 이렇게 정권 장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저기도 어쨌든 그 어떤 그 뭐. 암살 구도 이제 대립각 구도 자체도 굉장히 이제 단순화되고 세팅화됐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는데요. 뭐 아마도 이런 아이디어를 얻은 거 자체는 결국 신하들한테 목적을 잡고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실제로 영화된 케이스가 또 있죠. 영림 같은 뭐 거는 그런 경우도 예, 실제로 정조 이제 암살 사건이 예. 있었으니까 정조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암살 완전한 팩트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 엄청난 팩트고요. 이게 그게 제일 컸나요 그러면 조선왕조 실록을 통틀어서? 네. 아. 정조도 두세 번 되는데 그게 정조가 머무는 그 공간까지도 실제로 사람이 왔었거든요. 침입을 네. 그래서 그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실제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럼요. 여기도 보면은 그 도부사
도부장. 도부장. 예, 예. 예, 그러니까 도부장이 측근에 그 이렇게 호위무사가 딱 호위무사가 있거든요. 진짜 따라다니고 항상, 쉽지 않은데. 근데 그런 정조 거. 같은 경우에는 정조 자체가 조시기에는 새 손인데 영조가 딱 찍어서 앞에 너 후계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은 시기가 한 10년 넘거든요. 아. 굉장히 불안한 위치였죠. 그러니까 누구 어느 나서가지고 보호를 해주고 물론 이제 세손의 입장이 있긴 하지만 그냥 그 당시 동궁에, 같으면 사고를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네요. 동궁에 있긴 하지만 네. 어느 누군도 비유를 할 수도 없고 선뜻 그 정조를 지지하고 내지는 정조 뒷바라지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세력들이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10년이 넘거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정조는 그런 거를 대단합니다. 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도 그 호학군주 내지는 스승으로 자처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공부를 한 거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불면증이 불면이 있었겠다. 그 시간에 모두 책을 읽었죠. 네, 네. 그래서 엄청난 정말 그 공부열이 그때 나왔던 거고 물론 본인도 공부를 좋아했던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깨 있어야지 피해잖아요. 잠을 자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 학습력, 네. 그 양이 쌓였다. 굉장히 똑똑해지신 그렇죠. 것도 그거 그 분명히 암살의 그 위험 때문이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영화 안에서 보면서 네. 이거 뭐 이제 뒤에 또 이제 역사적인 얘기는 조금 더 하겠지만 영화에서 재현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전 아까 또 시각적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특히 사극. 네. 그게 제일 재밌고 제가 요번에 새삼스럽게 보면서 이렇게 한자로 쓴 걸 보면서 한글로 줄줄줄 대사를 읊는 걸 보면서 저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저는 팩트.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을 발음 그대로 이렇게 문자로 표기를 하는 거는 세종 이후잖아요. 네네. 근데 이 시기가 그럼 세종인데 그렇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 당시에 공식 문자는 한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 시간 어쨌나 여전히 한자? 우리가 말은 우리말을 쓰지만 한국말을 하지만 표기를 하는 거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표기를 하는 거는 한자를 쓰죠. 중국 언어죠. 중국 문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어릴 때부터 양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말을 이렇게 하면서 쓰는 거는 한자로 표기를 해서 한글 그 문법에 맞게 쓰는 거인 거죠.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한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중국 문법에 맞게 문법은 그걸로 쓰고요. 저는 그 이두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이두- 이두가 그러면 지금 조선시대 전에 그럼 신라 시대부터 네, 쭉 있었어요. 그 스타일로 지금 쭉 네. 내려온 건가요? 네. 아.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제 새로운 상식. 예, 이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문자 구분을 해볼 때는 그 가차죠. 그러니까 그 음을 빌려서 우리말 표현이 예를 들어 돌쇠. 네. 돌쇠라는 뭐 머슴들 이름이 돌쇠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돌속자에다가 네. 밑에 이 글자를 만듭니다. 새을자. 아. 이 새을자라고 하는 이 글자는 을 이렇게 해서 리을 발음. 네, 받침의 을이잖아요. 예, 예. 그 끝에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서글인데. 이 글자를 만들어요. 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아.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문자를 빌려다가 우리말스럽게 정형화를 시켜놓은 예를 들어 뭐 그리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어떤 부사적인 그런 말들이 가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일본이 쓰는 한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일본은 보면? 문자 하나씩이고요. 우리는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뭐뭐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뭐을 지즈로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있어요. 완전 이래서- 신기하네. 네,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문자, 그러니까 새을자라던가 지자라던가 뭐 이런 몇 가지 글자를 위해서 요거 문형이 있고 요 네 글자를 나란히 하면 이기 때문에 아. 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하고 뭐 그래서 이병헌이 그랬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평민, 양인이 그렇게는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한자를 배우고 네. 소위 이제 천자문 이후로 뭔가 글을 배울까? 그 글은 중국 글이죠. 우리 한글이 아니고 하긴 여기 훈민정음이 아니고 내용에서도 소학은 띄고 나왔다 이렇게 네, 네. 하면은 그래서 그 정도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다 문장들을 외우기 때문에 옛날 공부들이 다 암기잖아요. 그 문장을 통째로 외우고 하늘, 전, 따지 이러면 하늘에는 뭐고 이렇게 줄줄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겠네. 그게 가능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동시통역해서 쓰기까지 가능한.
뭐 이 정도의 실력들을 어릴 때부터 갖춘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글을 안다는 게. 아, 왜냐하면 우리 말과 언어와 그다음에 말과 글을 동시에 앉는 걸 우리처럼 일치된 경우는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은 우리말을 쓰면서 중국 문자를 가져다 쓰는 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중국 글자가 더 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뜻 따로 하자. 중국 한자 배울 때 하늘천 그러면 하늘이란 뜻이 있고 천이란 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늘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알죠. 네. 하늘천자를 쓰고 네, 이걸 네. 보고 우리는 천이라고 읽는데 네. 뜻을 하늘이라고 읽잖아요. 한다. 네. 그러면은 사람 이름도 누구 비유를 할 때도 이거를 천이라고 표시하는데 하느님 그러면 천주. 네. 그러면 천주 쓰는데 네. 발음은 천줄기쯤 이거 하느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행어를 막 만들죠. 음과 뜻을 조합을 해서 지죽박죽해서 아, 그때 당신 그런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참. 유행을 해요. 뭐 장희비는 뭐 장다리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아, 그 민비는 미나리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저는 장하고 민만 따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뒤에 네. 붙은 것도 네, 의미가 네, 있는 네,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뭐 그 한자를 쓸 때는 장다리, 미나리 이렇게 쓰는데 그 장다리에 해당하는 글자를 따로 이제 뜻에 맞는 그 글자를 박아다가 음도 부르고 뜻도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그맨들 자기 유행어 만들듯이 실제로 실록에 그게 되게 많아요. 아, 특히 이제, 실록에도. 그 정치 얘기 워낙 이 시기부터도 정치 얘기를 되게 좋아했고 지금도 정치 얘기 누구나 한국 사람들 엄청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궁궐 얘기를 항상 귀를 열고 듣기 때문에 그렇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주요한 인물들 네. 하다못해 정승의 이름도 갖고 장난치거든요. 참 똑똑하셨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나름 어쨌든 굉장히 그런 걸로 유머러스하게 만들면서 노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수락관 음식을 내려서 뭐 내림상 얘기를 하는데 저 부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저쪽 전공이 아니라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물림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만 해가지고 수락관 그 나인들이 그걸로 막 한 그 사람 사람 음식이잖아요. 그걸 몇 아무리 사람 먹는데 이게 많아도. 그래서 그렇지. 그 물론 이제 내려주는 음식이 특별한 거 있을 때는 지가 네. 먹던 거 지가 그러면 안 되구나 먹던 거를 내려주는 뭐 그렇게 뭐 숟가락만 바꾸고 밥만 한 그릇 더 써 이렇게 저도 좀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써놓으셨는데 그냥 그 음식인 거죠. 그걸로 간 거지. 그러니까 임금이 숟가락 된 걸 내렸다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걸 먹겠다고 했을 때 좀 넉넉하게 만든 거를 하여튼 먹겠다는 게 그 창이 내려가기도 하겠지만 그런 뭐 경우도 그 외에도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수락관 궁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한 상에 다 차리고 뭐 남기길 바라고 이 상황은 아니지 그거는, 않을까. 저는 네.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 생각인데 네. 모르겠어요. 음식 하시는 분들은 그게 많다고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특별한 음식에 대해서 네. 요게 뭐 예를 들어 뭐 제주도에서 올라온 뭐 귤이다가 이러면 그걸 내려서 그것 때문에도 뭐 저기 시험도 보고 이러거든요. 아. 그걸 상으로 주기도 하고 네네. 특별히 뭐 중국에서 온 뭐 어떤 특징적인 어떤 뭐 아주 진귀한 음식이다 그러면 그거를 나 혼자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고관 대신에 같이 나눠 먹고 아니 내려준 음식 내려주는 거. 근데 내가 먹던 거를 숟가락 된 걸 내려준다. 글쎄요. 계속 오네요. 예, 그러면 일단은 그 왕이 물려준 밥상으로 그 많은 줄줄이 따라가는 시녀들이 다 먹진 않았다. 그렇게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팩트를 본 게 가채를 안 썼더라 해서 너무 그 가채. 예, 패션을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가채 없이 이렇게 그냥 쪽머리만 뒤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네, 풍성하게 그러니까 그 형태는 잘 모르겠어요. 가채는 대부분 이렇게 예, 위쪽으로 위로 많이 풍성하게 올리는 올리죠. 그런 방식이고 네. 또 실제로 이게 가채를 만드는 게 정말 인물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품이고 또 사치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일반 아녀자들도 막 계속 평소에도 꾸미려고 한다 이러니까 뭐 정조 때는 이거 가채 금지령도 내려가고 막 이러거든요. 영조 때예요, 정조 때. 정조 때예요. 네, 아, 정조 저는 때예요. 영조 때인 줄 알았어요. 네. 그 가채 그래서 금지령이. 그때 굉장히 좀 많이 썼고 영조 정조 이 시기에 어쨌든 특히 절약 강조한 건 영조가 더 많이 심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젊으신 분이 참. 왜냐면 영조 같은 경우에는 제 기간도 오래됐지만 굉장히 뭐랄까 그 당시 어떤 유교적인 분위기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의식, 예식 이런 걸 따지는 그런 음. 분위기에서 그게 왜 필요하나. 너무 이렇게 절약하고 하다못해 뭐 공주 시집 보내는데 재활용을 왜 못하냐. 재활용 하게 했거든요. 근데 정조는 또 정반대예요. 굉장히 정통주의자고 그야말로 뭐 철자를 거의 뭐 거의 성리학자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이 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예식 예법이야 하면 그걸 따르는 게 맞는 게 정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분은 영조 국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네, 그런 근데 것 작업도 굉장히 여기서는 많죠. 어쨌든 가채는 안 쓰고 가채가 뭐 비싸고 그걸 떠나서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드라마에는 엄청 씌워갖고 나오거든요. 그 일반 드라마에서. 그쵸. 그러면은 당시의 패션으로 봤을 때 무지하게 큰 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두르고는 나왔을 법한데 아마도 다른 사극 드라마나 영화는 좀 차별화된 비주얼을 그래서 한게 아마 아닐까? 제가 느끼는 부분 뭐냐면 네. 가채라고 하면 실제로 어떤 예식에 쓰는 게 기본 정식이에요. 뭐 혼례식이라던가 아니면 대례복이라던가 왕비도 어떤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전을 많이 부각에 대해서 이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평소는 그럼 가채를 다 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채는 아니더라도 후반기 조선 후반기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실을 하고- 올린 거 네, 그거는 기생들이죠. 일반 기생들 패션인데 그거 따라했다가 난리가 나죠. 그래요. 근데 진짜 기생 패션인가요, 그게?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신윤복에 했던 그 차림도 그거 일반 그냥 양반가의 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 신윤복에 나온 것들도 이렇게 그 한복도 이렇게 항아리형 풍성한 항아리. 이렇게 한항아리하고 우리 네. 보통 이렇게 드레스 서양의 드레스 네네네. 퍼지는 형태가 아니고 항아리 형태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정말 그게 우리 속옷이라 그래야 되나? 네. 속치마들을 여러 개 이만큼을 여기 입고 밑에가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식으로 입는다고 그러는데 왜 서양 같은 거 펜치코트 그래서 막 이렇게 퍼지는 형태잖아요. 네. 근데 그 형식들이 대부분 일반 양반가에서가 아니고 기생 쪽이라고 봐야지 맞죠. 그 법도를 따지는 양반가에서 그렇게 입었다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가채도 아마 그런 부분 좀 살리려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이렇게 엄청난 그런 가채는 아니고 이제 가채가 안 쓴 게 좀 특이해 보였다고 그랬는데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참 쉬울 때였거든요. 그거 저희도 유행이 있어요. 이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군요. 콘텐츠 그 패션 스타일이 조금 유행을 해요. 그래서 그 대장금 보면 다 쓰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한참 쓰고 나오는데 또 어떤 건 씌우고 어떤 건 빼고 그러는데 이제 후반기 거를 찍으면 대부분 빼고 찍는데 그러기에는 좀 아직 후기가 아니다라는 판단에 좀 들었던 거고